수사 부분 중간고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세계사 셀러문 부분에서도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이 청일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먼저 청나라가 일본에게 패배를 하면서 청나라 땅 요동반도와 산둥반도를 일본에 할양하겠다는 조약을 맺게 되죠. 그 조약 이름이 시노모세키 조약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아시아를 식민 지배하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일본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당연히 이 세력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러시아가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이 세 나라, 즉 삼국이 일본을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이 이렇게 청나라로 그리고 또 만주까지 치고 올라온 것을 견제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런 세 나라의 이제 협공에 잠깐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이 러시아가 조선을 집어삼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에 일본은 그 뒷배경을 더 단단히 둘 필요가 있었죠. 다시 말해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데 찬성을 하게끔 미국과 그리고 영국의 동의를 얻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 지배하는데 일본이 도와주고 인정할 테니까 대신에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데 미국이 또 도와주고 인정해달라라는 가스라와 테프트의 미략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영국이 청나라와 인도를 식민 지배하는 것을 도와줄 테니 대신에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 것을 인정해달라라는 영일 동맹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미국과 영국과의 그런 미략을 통해서 그 상호 조약을 체결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와 한판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러시아에게 승리하게 되면서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합니다. 즉, 이 조약의 내용은 앞으로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데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는 내용이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영일 동맹을 체결하면서 영국이 일본의 조선에 대한 우월권을 인정하고 대신에 이제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저지하는 그런 동맹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가스르테프트 조약도 비슷한 내용인 거죠.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영국과 미국이 힘을 합친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앞으로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조선에게 한일 의정서를 체결할 것을 강요합니다. 한일 의정서라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한국 영토를 군사 기지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했었던 것이죠, 일본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일본이 러시아에게 승리할 것 같은 분위기를 기울자 더더욱 일본은 조선을 더 간섭하는 내용의 제1차 한일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일본이 조선의 재정 부분, 즉 돈을 쓰는 경제적인 부분과 외교 부분, 조선이 다른 나라와 뭐 협약을 맺는다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간섭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또는 외국인 고문을 파견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한 것이죠. 여기서 고문이란 경력이 많고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에게서 승리를 하자 일본은 더 이상 조선을 건드릴 나라가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을사오적을 앞에 내세워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그런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됩니다. 을사늑약의 내용은 외교권을 박탈한다. 즉 조선이 더 이상 독립국이 아니라 일본의 보호를 받는 나라다. 그리고 조선을 통치하는 통감부, 통으로 감독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조선의 그 행정을 거의 장악하게 됩니다. 이 을사늑약이 곧 조선은 더 이상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일본의 보호를 받는 한 지방에 불과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온 국민들은 이것을 반대했어요. 상인들은 아예 장사를 하지 않고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전직 높은 관직을 차지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유생들,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은 무효를 주장하면서 상소문을 올리게 되죠. 자, 이분은 유설당교 자결하고
황성신문의 을사조약을 반대하는 논설을 게재하고. 자, 그리고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 체결의 무효임을 선언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구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즉 이때 헤이그에서는 만국 평화 회의가 열려서 온 나라들이 다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고, 그런데 이곳에 가서 일본이 우리나라 불법적으로 식민지배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방해를 했고, 또 이미 미국과 영국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조선 식민지배 한다는 것을. 그리고 미국과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도 다른 나라 식민지배를 많이 합니다. 아, 뭐 도와줄 이유가 없죠.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 유생 출신의 이분들, 최익현 민종식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다. 의병 활동을 진행하고, 또 이때는 특히 특징적인 게 신돌석이라는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신돌석 최초의 평민 출신 의병장이고 이곳에서 활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잠깐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일본 정부는 한국의 외교 사무를 통리 지휘하며, 외교를 지휘하며, 또 일본 외교관이 한국민을 보호하고, 통감을 임명해서 외교를 관할하게 하고. 자, 이런 내용 뭐겠습니까? 을사늑약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지연이 황선신문을 통해서 을사늑약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글을 올립니다. 상인들도 일제 철시하고, 학생들도 휴학하고, 자, 자결하시고, 의병이 봉기하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을사늑약에 있었던 일이죠. 자, 최초의 평민 출신 의병장은 누구? 그렇죠. 신돌석. 자, 의병 부대가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고 보다 조직적으로 활동하게 계기는, 네, 고종 황제가 이제 강제로 퇴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가 해산돼요, 일본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해산된 군대의 군인들이 이제 의병 활동에 가담해서 조직적으로 이제 전투력이 크게 향상된 의병 활동을 보이는 시기. 이때의 계기는 바로, 네, 군대 해산의 계기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거 넘어가고 여기 나옵니다. 고종 황제가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는데 일본이 의사늑약을 통해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했는데 어떻게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불법이다. 그런 이유로 고종을 강제로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일 신협약을 또 강요하게 되죠. 이제는 조선의 각 부서에 이제 일본인 차관, 장관 아래 차관을 임명하고, 또 그들이 완전히 내정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돈이 없다는 이유를 핑계대면서 군대를 해산시키게 되고, 그 결과 시대 대대장 박승환 이분은 이제 자결을 하시게 되죠. 자, 그런 이유로 항일 의병은 더욱 거세게 됩니다. 정미 의병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군인들이 가담하면서 더욱 전투력이 강화되고 의병 성격이 확산되었다.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3개 도에서 있는 각각의 의병 활동이 있잖아요. 그들이 모두 집결해서 총대장 이인영 이분을 모셔서 서울로 가서 이제 일본군을 몰아내자라는 서울 진공 작전을 펼치게 되지만 아쉽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본의 탄압이 더욱 심해지자 그분들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서 만주나 연해주로 가서 독립군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요 의병 활동 봐주세요. 의미의병. 명성황후가 시대 을미사병과 머리 잘라는 단발령 때문에 첫 의병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을사늑약 때문에 평민 출신 의병장이 나타나게 되고, 세 번째 정미의병에서는 이런 이유로 서울 진공 작전과 이제 보다 조직적인 의병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의병 활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개인별로 또 이제 의거 활동을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제 안중근 의사시죠. 러시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을사오적을 죽이겠다는 오적 암살당도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간도와 독도 문제는 이제 별표 친 것들 위주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청과 조선이 이제 간도 지역의 이제 국경선을 가지고 이제 갈등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때 경계를 정하는 비석을 세운 겁니다. 백두산에. 그래서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 경계 삼다라는 내용이 비석에 담겨 있어요. 자, 쭉 내려가서 근데 간도 협약, 즉 청과 일본이 이제 서로 협약을 맺어서 이 지역에 철도를 놓는 것을 이제 얻는 대가로 일본이 청나라에게 간도를 넘겨줍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 두 번째, 독도는 원래 이제 우리 땅이었고
또 조선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분이 일본에 건너가서 우리 영토를 확인했고, 또 대한제국 시기에 칙령 42로 반포해서 이제 우리나라 관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강제로 편입을 시켰었다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한번 문제 살펴봅시다. 일산득약으로 박탈할 권리는 외교권이죠. 두 번째,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여 국권을 수호하자가 인물은 안중근이죠. 세 번째, 조선과 청사의 국경선을 정하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서쪽 압록과 동쪽은 경계로 삼는다. 경계를 정하는 비석. 생각나니까 정계비. 백두산 정계비죠. 다음, 철도 우선권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에게 넘겨줬다. 간도 협약. 전 숙종 때 넘어가서 쫓아버리고 우리 영토 확인받고 왔다. 안용복. 우리 영토 없고 확인받고 왔다. 일제히 강퇴했다. 독도가 되겠죠. 다음, 일제의 침략이 더욱 거세지자 우리나라 이제 선조분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우리의 국권을 되찾고자 이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제 의병 운동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거죠. 의병 운동은 우리가 지금 당장 힘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고, 애국 계몽 운동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힘이 부족하니까 대신에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켜서 힘을 키워서 나라를 지켜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또 흐름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위정척사 운동을 하시던 유생분들이 의병 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이분들의 또 이제 계보를 이어서 독립군 활동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애국계몽 운동의 흐름은 이제 실학사상 가진 북학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개화를 해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거죠. 이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독립협회 활동을 하면서 나라를 더 이렇게 근대화시키고 부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고 나서 이제 애국 계몽 운동,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깨어서 이제 계몽해서 힘을 키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실력을 양성해야 되는 운동을 펼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간단하죠. 목표는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켜서 부국강병을 이루자라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이제 교육, 경제, 산업 분야, 언론, 종교 분야 이런 것들인 거죠. 자, 대표적인 단체, 요 별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보안회라는 단체는 일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쓰지 않는 땅, 황무지를 개간해서 자기네 땅으로 만든다고 하자 이것을 이제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서 결국 취소를 받아냅니다. 헌정연구회, 헌법 정치를 연구하는 단체라는 거죠. 이제 입헌의회 제도를 중심 정치 제도를 개혁해야지 우리가 근대화되고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대한자강회. 이분들은 주로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고종 황제가 퇴위당하자 이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는 그런 일들을 하셨고요. 자, 이분들 이후에는 이제 신민회라는 단체가 조직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창호 선생님, 양대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이혜영 선생님, 이승우 선생님 등이 있죠. 비밀 결사 단체고요. 왜? 이제 탄압이 거세지니까 비밀로 활동을 해야 되고, 이분들 주로 이제 민족 교육을 추진해야 된다, 또 산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일 때문에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설립하고 등등을 했었던 거죠. 또 이혜영이라는 분은 신흥무관학교를 만주에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합니다. 자, 백오인 사건을 구실로 강제로 해상당하는 아픈 기억을 담고 있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주권수호 운동의 흐름 두 가지는 지금 당장 싸우자는 의병운동과 지금은 힘을 키우자는 애국계몽운동 두 흐름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한 단체는 보안회. 고종 퇴위를 반대했던 계몽 단체는 대한자강회. 안창호 선생님, 양타 선생님이 조직한 비밀교사단체 신민회. 자, 배군 사건 해체됐고 이 회사 독립운동기지 앞장섰던 이 단체 신민회. 자,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던 이 단체 신민회. 됐죠? 참고로 보시고요. 자, 국채보상운동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채라는 것은 국가의 채무, 즉 나라가 빚을 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조금씩 보태서 이를 갚자라는 겁니다. 국채를
갚자라는 운동인 건데, 일본에게 1,300만 원의 빚을 졌어요. 네, 우리나라 예산, 한 해 예산을 거의 맞먹는, 그보다 더 많은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갚지 않으면 일본에게 더욱더 이제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갚는 게 결국에는 우리의 독립을 이룬 것이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구에서 시작됐는데, 금연, 담배값을 줄이고 금주, 술값을 줄이고, 그리고 또 여성분들 경우에는 뭐 가락지라든지 뭐 자신이 가고 있던 그런 것들을 팔아서 기부를 해서 빚을 갚자. 꽤 많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일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통감부가, 이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이제 조선을 이제 통치하는 기구인 통감부가 이제 방해를 하죠. 일진에도 방해를 합니다. 이완용이 주도를 했던.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것을 보면은 이제 일본이 우리 국민들을 쉽게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 자, 자주성을 찾으려는 우리 민족의 힘을 합친 운동이었다. 즉 경제적 민족 운동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반공역. 우리나라의 곡식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이권 수호 운동. 우리나라의 뭐 이익이 되는 권리를 지키고, 보안의 황무지 개관하는 것을 이제 일본이 황무지 개관권을 따내가는 것을 막고, 국채를 보상하고, 또 IMF 극복을 위한 극복 운동하고, 이거 다 전부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된다라는 운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국채가 1,300만 원 있으니 2천만 민중이 담배를 안 피우면 그 돈을 갚는다면 거의 1,300만 원 되니까 우리가 힘을 합하면 갚을 수 있다. 국채를 보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전에 했던 내용 이걸로 이 흐름으로 쭉 살펴보죠. 먼저 1910년에 식민 지배가 거의 사실화됐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해가 1910년입니다. 이제 경술련의 국치, 경술국치라고도 하죠. 그 전에 뭐 이런 흐름에 의해서 야금야금 일본이 조선의 정치와 이제 정부를 장악해 가고 힘을 뺏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해산하고 사법권, 즉 재판을 통해서 뭐 처벌하고 이런 것들을 뺏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일반 시민들까지 이제 그 경찰이 뭐 체포 연행하고 조사하는 이런 경찰권까지 박탈해 갔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려면 당연히 경찰권까지 뺏어갔겠죠. 그러면서 1910년에 주권까지 상실하겠다. 요거는 이제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은 식민 지배가 본격화된 1910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통치를 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식민 지배를 이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가 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시기를 이제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단계마다 이제 일본의 식민 정책의 변화가 오면서 또 우리 조상들의 삶도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때는 무단 통치, 즉 힘으로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고 이제 억눌러서 다시는 이제 독립을 생각하지 못하게끔 하는 통치. 이때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땅을 조금씩 뺏어가고, 그 땅을 뺏기 위해서 이제 안 쓰는 땅, 혹은 이제 주인이 없는 땅, 또는 이제 주인이 누군지 애매한 땅, 또는 주인이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는 땅, 이런 땅들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토지 조사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자, 2단계에는 이 중간에 결정적인 사건, 이 힘으로 눌러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고 했던 사건. 자, 이 조선인들은 이렇게 힘으로 눌러서 안 되고 이제 그들끼리 분열을 시켜서 우리가 좀 구슬려서 통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됐던 사건.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즉 민주를 분열시켜야 되겠다. 조금씩 자유를 허용해 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엄청나게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 통치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좀 발달된 기술과,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식량이 부족해지자 조선에서 식량을 많이 빼가려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을 늘리자라는 산미 증시 계획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3단계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침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선을 완전히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기지로 만들자. 근데 그 저항이 없으려면은 이 조선이라는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자신들이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게끔, 반항하지 못하게끔 민족 정신을 아예 말살시켜버리자 민족 말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어도 이제 배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성과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고, 이런 것들이죠. 자, 뭐 아리랑도 부르지 못하겠고 그런 것들. 그리고는 또 위안부 할머니분들도 이제 강제로 끌고 가고, 또 이제 어린 소년들도 이제 군대에 이제 입대시키고, 뭐 있는 뭐 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기라든지 이런 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 자원이란 자원을 다 수탈해가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다 뺏어가면서 이제 조선을 병참 기지로 만들자라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병참이라는 말은 이제 뭐 군대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는 그런 곳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3단계 중에서 1910년대 통치 정책만 보면은 끝입니다. 자, 요것만 보죠. 1910년대 통치 방식을 힘으로 억누르는 통치, 즉 무단 통치라고 하고, 또 이때 다른 말로 헌병 경찰 통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헌병 경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헌병 군인들이 이제 거리에 나와서 우리 국민들을 이제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제 연행해가는 그런 것들이었었죠. 그러니까 막 총칼을 들고 다니면서 막 거리에서도 막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형벌, 그 자리에서 즉각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권리도 가지고 있었어요. 뭐 교사나 그러면은 뭐 정부 뭐 공무원들도 이제 칼을 차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인의 정치 활동 금지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이 시위도 못하게 하고, 단체 행동도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신문도 못 내게 하고, 외국 지사들을 이제 체포, 투옥하고 고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 때 많은 지도자들이 중국이나 만주나 연해주로 이제 나가게 되고, 의병 활동은 이제 만주나 연해주로 가서 이제 독립군 활동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의 통치 기관을 이제 총독부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통감부였죠. 이제 또 이름을 바꿔서 총독부, 총감독하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죠. 자, 이 총독부의 총독으로 이제 육군과 해군 이제 대장을 임명했다라는 것이죠. 행정, 사법, 군사권들 뭐 대통령이나 다를 바 없어요. 이렇게 억압을 하는 가운데 이제 조선의 땅을 야금야금 이제 일본의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것의 하나가 이제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거죠. 토지조사령을 발표하면서 겉으로는 이제 이런 명분을 말합니다. 이제 조선의 토지는 이렇게 막 주인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이거는 과거의 방식이기 때문에 보다 이제 근대적인 방식으로 바꿔서 이제 권리를 되찾게 해주겠다. 대신에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밝히려면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신고를 하려면은 엄청나게 이제 복잡하고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찾아가서 신고를 해야지만이 인정을 해주는데, 그런데 기간이 되게 짧았어요. 그리고 절차도 되게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리고 또 이런 감정도 있었다는 거죠. 일본이 이거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따라 하면은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 일본이 시킨 대로 우리가 해야 돼? 안 해. 우리 반항하자. 안 돼. 싫어. 이런 감정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땅을 뺏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이 시기 동안에 우리나라 토지 40%가 일본 소유로 넘어가게 되고, 또 친일파들이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토지냐? 신고가 안 됐거나, 이게 이제 가문의 공동 소유 토지거나, 마을이 갖고 있는 토지거나, 뭐 공공기관, 왕이 가지고 있던 국유지까지 다 총독부가 몰수하면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선에 와서 이렇게 일본인들 이제 이민을 올 때 뭐 도와주고 또 이제 개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본인에게 싼 값으로 이제 팔아 넘깁니다. 그러자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자작농은 줄어들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난 농산물을 바치는 소작농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자, 이런 토지 수탈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산업, 우리 민족이 만든 회사도 이제 쉽게 세우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회사를 세우려면 반드시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안 내주면은 회사를 못 만드는 거죠. 한국의 기업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즉, 우리 민족 자본을 민족 자본이 성장되는 것을 억압해서 나중에는 이 돈으로 어떤 독립 활동도 못하도록 막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문제.
오른쪽 도표와 같이 조선인의 회사 설립이 미비한 데 영향을 끼친 일제의 경제정책은 1910년대에 조선인 회사가 일본인 회사의 늘어난 속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죠. 그 수도 적고 자본금도 적고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네, 회사령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1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은 힘을 억누르는 무단 통치. 자원한 약탈해 간 자원은 네, 주로 이제 토지를 약탈해 갔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그럼 공부 열심히 하세요.